집에서 걸어 나와 골목을 돌면 바로 보이는 작은 마트. 평범한 간판, 오래된 자동문,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엎어져 있는 빨간색 장바구니. 나는 그 손잡이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 위에 남아있는 체온을 느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쥐고 있었던 듯한 따뜻함, 땀 냄새가 살짝 스며든 고무 손잡이의 감촉. 평범해야 할 그 순간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나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마트 안으로 들어서면 형광등 불빛이 가게 구석구석을 비춘다. 아무렇지 않게 진열된 라면과 과자, 세제와 휴지. 그런데도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계산대였다. 그곳에 서 있는 한 남자. 검은색 유니폼,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 영수증 드릴까요? 처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라면 봉투의 바스락거림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도 그 울림은 내 가슴 어딘가에 묘하게 파고들었다. 며칠 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나는 또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서 있었다. 사실 집에 필요한 건 달걀 몇 개뿐이었지만 괜히 과자와 음료를 더 담았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자 그는 똑같은 말을 했다. 영수증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접은 영수증을 내 손끝에 걸어주었다. 종이의 얇은 직선이 손금 위로 스치자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아무 일 아닌 듯 물건을 봉지에 담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둔 영수증을 펼쳐보았다. 평소 같으면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을 작은 종이 한 장. 하지만 나는 그날 밤 그 종이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접힌 선을 따라 손톱으로 천천히 긁어내리며 그 손끝의 감촉을 다시 떠올렸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통 머릿속에는 계산대 너머에서 마주친 그 낮은 목소리와 손끝의 체온만 맴돌았다. 다음 장을 보러 갈 날을 정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수요일을 떠올렸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수요일에만 특별 세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비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수요일이면 그가 그곳에 서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우연이야 그냥 편리해서라고 변명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 마트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먼저 계산대를 향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물건을 바코드에 찍으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마저 특별하게 보였다. 나는 괜히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장을 봤다. 빵을 고를 때도 야채를 담을 때도 그가 있는 방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장이 빨리 뛰어 오히려 손끝이 떨려 떨어뜨린 감자를 2번이나 주워야 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나를 보았다. 아주 짧은 눈빛 교환. 그러나 그 순간이
내 하루 전체를 채워버렸다. 오늘도 영수증 필요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나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대답이 떨려 나왔다. 그는 이번에도 영수증을 접어 건넸다. 내 손가락이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아주 잠깐, 그의 손가락과 내 손끝이 맞닿았다. 너무 짧았지만 분명했다. 내 심장은 마치 남편 몰래 연애하던 시절처럼 터질 듯 뛰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안의 물건들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식탁 위에 다시 영수증을 펼쳐 놓았다. 단순한 숫자와 글자들, 그저 금액과 품목이 적힌 작은 종이.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라 금지된 초대장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까? 나는 원래 장 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들러서 사오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시키면 그냥 심부름하듯 해치우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마트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다.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기대, 기다림, 작은 설렘이 숨어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 주 수요일, 그날은 조금 달랐다. 계산대 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해 바쁘게 물건을 꺼내고 그는 무표정하게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하지만 내 차례가 오자 그가 입을 열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선선하네요. 평범한 날씨 얘기. 아무것도 아닌 인사말.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까? 그 한마디가 내게는 마치 오래된 연인만이 건네는 은밀한 암호처럼 들렸다.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내 저녁에는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말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짧고 건조했지만 충분히 깊은 시선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계산대 위의 물건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무겁고 단단한 것들은 아래로, 가볍고 잘 부서지는 것들은 위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지막에 우유 한 팩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맨 위에 얹는 게 모양이 좋더라고요. 나는 순간 숨을 고르며 우유팩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물건 진열에 대한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었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들렸다. 마치 당신을 위해 특별히 남겨둔 것 같았다. 내 얼굴에 드러났을까? 나는 애써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며 물건을 봉지에 담았다. 계산대 화면에는 내가 산 물건들의 금액이 차례대로 찍혀 올라갔다. 전자음이 울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리듬이 겹쳐 들렸다. 삑삑삑. 내 집의 문을 여는 소리와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하나로 뒤섞였다. 소름이 돋을 만큼 기묘한 순간이었다.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들리던 이 익숙한 리듬이 깨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짜릿했기 때문이다. 그날 영수증은 다른 날과 달랐다. 이전에는 깔끔하게 2번 접혀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교하게 3번이 접혀 있었다. 내 손끝에 올려진 그 작은 종이는 마치 꽃잎처럼 단정했다. 봉지를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펼쳐보았다. 금액과 품목이 적혀 있는 단순한 종이. 그러나 종이의 안쪽 접힌 자국 사이에는 아주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남긴 표식인지. 그것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글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작은 점 하나를 바라보며 혼자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시간,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남편은 늘 하던 대로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았다. 아이는 방 안에서 게임을 했다. 집안은 분명히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불을 꺼놓은 채 테이블에 앉아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접혔던 선을 따라 천천히 문질러 보았다. 마치 그의 손끝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장을 보는 건 단순히 생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나는 매주 수요일 그와 다시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었다. 마트에 가지 않아도 살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작은 인사말 하나, 종이 한 장, 짧은 눈빛 교환. 그 사소한 것들이 내 일상의 공허를 메우고 있었다. 다음 주도 수요일에 마트를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는 어떤 말을 건네줄까? 또 다른 작은 신호가 숨어 있을까? 영수증에 찍힌 그 점처럼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흔적이 남아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별 의미 없는 말들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그의 시선이, 그의 손끝이 자꾸만 반복 재생되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일상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신호에. 그리고 그 미묘함이야말로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마트 안은 언제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장을 보고 계산대 앞은 늘 그렇듯 북적였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묘하게 설레고 심장이 불필요하게 빨리 뛰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은데 내겐 특별한 무대 같았다. 계산대 저편,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차분하게 물건을 처리하는 손. 내 차례가 다가오자 나는 괜히 장바구니를 천천히 비웠다. 감자, 토마토, 라면, 고기 하나하나 올려놓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어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바코드를 찍었고 전자음은 내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내 귀에는 계산대 주변의 다른 소리가 모두 흐려졌다. 오직 그와 나 사이에 오가는 물건과 소리만 존재했다. 그가 준비해둔 비닐봉지를 활짝 펼치는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얇은 비닐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낸 그 사소한 소리조차 내겐 묘한 친밀감으로 다가왔다. 마치 둘만의 신호 같았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봉지 속에 담았다. 무겁고 단단한 것들은 아래로, 깨지기 쉬운 것들은 위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둔 건 또다시 우유였다. 그는 우유팩을 손에 들고 나를 잠시 보았다. 짧지만 분명한 시선. 그리고 봉지 속에 천천히 우유를 눕혀 넣었다. 우유에 내 모서리가 봉지의 바닥을 단단히 눌렀다. 마치 무언가를 고정시키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소한 동작 하나가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걸까? 오늘은 조금 늦게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당황해 웃어버렸다. 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내 목소리는 어느새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서로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른 의미가 들어 있었다. 계산이 끝나자 그는 평소처럼 영수증을 내게 건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영수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아래 접혀 들어간 또 다른 종이가 함께 있었다. 내가 봉지를 들자 바닥에서 종이의 가장자리가 바스락거렸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정리하다가야 그걸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네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다. 휴대폰 번호 같기도 했고 단순한 계산 기록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곧 확신했다. 그것은 그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신호였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위험한 초대. 나는 휴대폰에 그 숫자를 입력했다. 이름은 쓰지 않았다. 단순히 숫자만 저장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처럼 평온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졸고 있었고 아이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영수증 종이와 그 숫자에만 가득 차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망설임 끝에 짧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고 있죠. 불과 3단어. 그러나 그 문장은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작은 진동 하나에도 몸이 움찔했다. 마치 다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도 그저 지나가는 손님도 아니었다. 작은 비닐봉지의 마찰음에서 시작된 신호는 우리 둘만 아는 암호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암호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처음 보낸 문자는 짧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 말이 내 손끝을 떠나 그의 휴대폰에 도착하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밤이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게임 효과음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세계는 오직 휴대폰 화면 속 흰색 말풍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고 있죠. 단 3글자. 그러나 그 문장은 내 온몸을 전율로 물들였다. 짧지만 확실했다. 그는 내가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서로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문자는 점점 더 짧아지고 점점 더 뜨거워졌다. 단어 대신 공백, 문장 대신 점 하나. 그 사이사이에 담긴 숨결과 시선, 손끝의 온도를 우리는 충분히 읽어냈다. 그는 주로 오후 4시에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여전히, 괜찮아요? 같은 짧은 단어들. 나는 그때마다 학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아직도 같은 자리. 이런 식의 대화는 단순하지만 오히려 더 깊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볼 리 없는데도 들킬까 두려운 듯 휴대폰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눌렀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네요. 나는 그저 날씨 얘기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다른 의미였다. 나는 즉시 답했다. 그럼 손이 덜 미끄럽겠네요. 둘 다 웃는 이모티콘 하나 넣지 않았지만 그 속뜻은 뻔히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일상의 언어를 빌려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다음 주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짧게 물었다. 어디서요? 그는 대답 대신 점 3개만 보냈다. 그러나 나는 알아들었다. 마트도 계산대도 아닌 다른 공간.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괜히 화장을 고쳤다. 남편과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주부이고 엄마이고 아내였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무심하게 밥을 차려내면서도 머릿속은 그의 짧은 단어들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백으로 대화를 나눴다. 말이 길어질수록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은 단어들, 작은 점들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히려 그 짧음이 상상력을 자극했고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했다. 나는 스스로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보냈다. 이번 주 같을까요? 나는 답했다. 같을 거예요.
휴대폰 화면이 꺼졌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작은 문자들이 내 일상의 균열을 넓히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곧 우리 둘은 마트의 계산대가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짧은 시선이나 영수증 같은 암호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비가 내리던 수요일, 마트 출입문 앞 자동문이 연신 열렸다 닫히며 축축한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바닥은 젖어 미끄러웠고 사람들은 비닐 우산을 접느라 부산스러웠다. 그러나 내 시선은 이미 계산대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계산대는 더 조용했다. 북적이는 소리 사이에서도 유독 우리 둘 사이만은 느리게 흘렀다. 나는 카트에 담아둔 물건들을 평소보다 빨리 꺼내 올려놓았다. 감자, 파, 고기, 우유. 하나하나 바코드를 지나며 울리는 전자음이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내 귀에 박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이 자주 머물렀다. 짧은 눈길,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는 손. 마지막으로 남은 우유팩을 들고 그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오직 나를 향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우유를 봉지 속에 천천히 눕히듯 넣었다. 마치 오늘은 특별하다라는 신호처럼. 오늘은 조금 서두르셨네요. 그가 입을 열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답했다. 네, 오늘은 비가 와서요.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짧았다. 그러나 짧을수록 더 깊었다. 계산이 끝나자 그는 평소처럼 영수증을 접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종이를 내 손에 직접 쥐어주며 손끝이 분명히 내 손등을 스쳤다. 짧았지만 너무도 분명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굉음을 내며 뛰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내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손끝이 남긴 흔적만이 내 전신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봉지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이번엔 작게 접힌 쪽지였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 3시 근처 카페. 나는 오래도록 그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들키면 어떡하지? 왜 하필 카페일까? 정말 가도 되는 걸까?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누르고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가야 한다는 확신.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다. 아이는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웃고 떠들며 게임을 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쪽지를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했다. 카페의 위치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오후 3시에도 손님이 드문 그 작은 카페.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문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다. 그 짧은 종이 쪽지 하나로도 충분했다. 나는 괜히 옷장을 열어 옷들을 훑어보았다. 평소 입던 티셔츠와 바지, 혹은 조금 더 단정한 원피스. 마음은 흔들렸지만 손은 결국 원피스를 집어들었다. 금요일 카페 문을 열며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낮은 조명, 커피 향기,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 시선은 정확히 맞닿았다. 이젠 계산대도 영수증도 메시지도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금요일 오후 3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심장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검은색 셔츠, 그리고 무표정한 듯 보이지만 미세하게 올라간 입꼬리. 그 눈빛은 단번에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미끄러지며 카페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빗소리가 마치 우리 둘을 위한 배경 음악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순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주문을 하기 위해 다가온 직원에게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내 귀에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요. 라는 뜻처럼 들렸다. 직원이 물러난 뒤 우리는 마주 앉아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시선을 묶어두는 끈 같았다. 마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 낯설죠?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자연스럽네요. 내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진해지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마치 무심한 듯. 그러나 그 손끝은 내 쪽을 향해 조금씩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컵받침을 고르적거리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결국 우리의 손끝은 테이블 위에서 아주 가볍게 스쳤다. 우연인 척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마치 마트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하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카페 한 구석, 비 오는 오후, 창가 자리에 앉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증에 적었던 건 제 번호였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오가는 사이 우리 시선은 더 깊이 얽혔다. 커피가 나왔지만 우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차가운 김조차 긴장을 더 짙게 만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일까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지만 그 쓴맛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창밖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카페 안은 더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희미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결만이 선명했다. 나는 마침내 입술을 열었다. 다음엔 더 오래 있을 수 있겠죠?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놓여졌다는 것을. 카페 안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내리꽂히는 빗방울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은 내 심장 박동과 기묘하게 겹쳐졌다. 커피잔은 아직 반쯤도 비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시선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내 손끝에 머무를 때마다, 그리고 내 손끝이 컵받침을 괜히 쓰다듬을 때마다 우리 둘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대화가 오간 셈이었으니까. 그는 마침내 낮게 물었다. 나가실래요? 순간 목안이 바짝 말라왔다.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그를 바라봤다. 이대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문을 열고 함께 나가야 하는지.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곧 나의 선택이 되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잔은 거의 비워지지 않은 채로 테이블 위에 남겨졌다. 그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카페 문을 나섰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따뜻한 실내와는 달리 바깥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조차 내 온몸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카페 앞 골목은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졌다. 회색빛 도로 위에 번진 노란 불빛은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우산을 꺼내 펼쳤다. 좁은 우산 아래 우리는 서로의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붙었다. 우산 천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는 세상을 차단해버렸고 오직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오늘 그냥 집으로 가실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이 이미 충분한 답이었다. 우산 속의 좁은 공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무대 같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 천이 뒤틀리며 우리 몸을 더 가깝게 밀어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내 허리 옆을 스쳤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그 작은 접촉 하나가 내 척추를 타고 전율처럼 번져갔다.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지만 동시에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빗소리가 발걸음을 따라와 박자를 만들었다. 골목 끝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좁은 길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 물소리가 우리의 호흡과 섞여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허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점점 다가왔다. 빗소리가 더 커졌다. 젖은 공기 속에서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엔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곧 그의 숨결이 내 호흡과 엉켜 더 깊어졌다. 우산 아래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우리 둘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뒷목을 감싸며 더 강하게 당겼다. 차갑게 젖은 빗방울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우리의 입술과 몸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갈증을 참아왔던 사람처럼 나는 그에게 기대어 오래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순간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였다. 우리는 겨우 숨을 고르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멈출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이미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좁은 골목 끝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다. 우린 동시에 몸을 움찔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는 더 커졌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멈추지 않는 빗줄기처럼 우리의 욕망도 이미 제어할 수 없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그의 거친 숨결만이 크게 들렸다. 방금 전 우산 아래에서 나눈 입맞춤은 너무도 짧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강렬했다. 한순간 불길이 번지듯 우리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겨우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아직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죠.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렸고 스스로도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아마 더는 못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초대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으로 향하는 작은 길,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 속으로.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곧 내 옆에 다가왔다. 우리의 어깨는 우산 아래에서 다시 닿았고 마치 그 접촉 하나로 서로의 온몸을 이어붙이는 듯했다. 작은 여관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낡은 간판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번쩍이며 흘러내렸다.
나는 그 불빛을 스치듯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지금 멈춰야 한다. 와, 이미 늦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차갑게 젖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힘은 뜨거웠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쥐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걷다가 골목 모퉁이에 멈췄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빗줄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두 사람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지만 뜨거웠다. 혹시 무섭지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무섭긴 한데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내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다. 우리는 다시 입술을 포개었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다. 빗물이 우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뜨거운 불길을 더 키우는 것 같았다. 주변을 스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순간 몸이 움찔했다. 들킬까 두려운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움조차 짜릿하게 다가왔다. 숨을 죽이며 몸을 더 가까이 붙였다. 우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멀어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이내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집이 아닌, 일상도 아닌, 오직 우리만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발걸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빗속에서 계속 걸었다. 우산은 비에 눌려 더 좁아진 듯했고 그 아래에서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그 힘이 내 발걸음을 이끌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낡은 간판 불빛이 어슴풀에 빛났다. 희미한 네온사인, 젖은 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숨죽인 채 멈춰 선 우리. 나는 간판을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다.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뛰고 있었고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싶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답이 되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은 간판 불빛 쪽으로 옮겨졌다. 좁은 입구 문을 열자 습한 공기와 함께 묘한 정적이 흘러들어왔다. 바깥의 빗소리는 갑자기 멀어졌고 내부의 고요함이 귀를 채웠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공간에 들어선 듯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복도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이끌었다. 낡은 카펫이 깔린 좁은 복도를 따라 발걸음이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올까봐, 들키기라도 할까봐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이상하게 짜릿하게 느껴졌다. 방 앞에 도착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키를 꺼냈다. 금속 열쇠가 달그락거리며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안쪽에는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밀한 정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은 소박했다. 작은 테이블, 낡은 소파, 그리고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 그러나 그 단순한 공간이 지금은 마치 금단의 성소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 둘만이 남았다. 나는 등을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발걸음이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가락이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 눈빛에는 질문도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강렬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나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짧은 대답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는 내 가까이 다가와 내 손등을 부드럽게 잡았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뜨거웠다. 우리는 다시 눈을 마주쳤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다. 순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남은 건 뜨겁게 달아오른 감각뿐이었다. 방금 전 빗속에서 느낀 갈증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깊고 더 거칠게 번지고 있었다. 문은 닫혔고 세상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은 사라졌다. 방 안은 작은 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빗소리는 멀리서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이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의 심장 박동만이 존재했다. 나는 여전히 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손가락이 떨려 가방 끈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지만 눈은 그를 향해 떼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발걸음마다 바닥 카펫이 미묘하게 삐걱거렸고 그 소리마저 내 귀를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뜨겁고 묵직한 감각.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미 대답은 끝났고 선택은 내려져 있었다. 더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순간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후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내 뺨을 감쌌다. 숨결이 닿는 거리,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리. 우리의 입술은 다시 맞닿았고 이번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뜨겁게 변해갔다. 옷깃을 스치는 손끝, 목덜미에 닿는 숨결,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는 순간 모든 게 불길처럼 번져갔다. 시간은 흐릿해졌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우리는 서로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몸을 맡겼다. 밖의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방 안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불현듯 들려온 소리. 탁, 탁. 문 너머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순간 우리는 동시에 몸을 멈췄다. 호흡이 거칠게 흔들렸고 방 안은 더 고요해졌다. 마치 누군가 들여다보는 듯한 두려움이 스쳤다. 그러나 바로 그 긴장이 오히려 더 깊은 열기를 불러왔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을 마주했고 곧 다시 끌어안았다. 마지막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스쳤다.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제 시작. 방 안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세상은 여전히 문 밖에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닫힌 문 안에서 우리는 끝내 멈추지 못한 선택을 받아들였다.